고! 네. 오늘 저희가 토론의 즐거움 장소를 옮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좋다. 네, 여기 어딘가요? 와 좋다. 여기는 와 좋다라는 마포구 모처이고요. 네. 공유 작업실이고 지인? 말씀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네. 다페이스 전 대표였던 조소담의 이제 공유 작업실입니다. 네. 저희가 토요일 오전마다 여기서 2시간씩 토론을 새롭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공간이 예쁘고 그리고 위치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당분간 네.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막 언론에서는 막 뜨겁게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막 보도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이슈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빨리빨리 상황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상황이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정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런 문제입니다. 이 한겨레 21 앞에 나오는 표지에 보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이렇게 반반씩 아수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상 이제 그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정도까지 현재는 진전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또 그저께죠.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사실상 지시하는 그래서 당무 개입을 하는 그런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이거는 애초에 이번 주 중반까지만 해도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공천과 당무와 국정 개입 의혹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육성이 공개됨으로 해서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진화가 됐고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애매한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2018년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이나 당무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충수인데 2004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네. 기억 못하나요? 어린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생생 기억나는군요. 제가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왜 그 당무개혁과 관련된 게 있었나요? 2004년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네. 생생하다. 너무 힘들게 취재했다는 기억만 나네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열린우리당에 당무 개입을 했다라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이제 발언들을 계속 이제 함으로 해서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때 한나라당이 탄핵한 사유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가 결국은 2년형을 선고받았고 그거하고 거의 같은 사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분이 다르지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일 때 그렇게 한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이 나온 게 뭐냐면 2022년 5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네, 그러니까 취임선서하기 2022년 5월 당선인 10일 날 신분. 이제 그 취임해서 이 임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5월 9일에 전화를 해서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2022년 6월 1일에 그때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졌거든요. 근데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김영선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뭐 공천을 내가 뭐 얘기를 해놨다. 근데 뭐 날짜가 근데 너무 절묘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절묘합니다. 당에서 말이 많네, 막 이런 목소리가 어제 그저께 공개가 돼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당에서 말이 많다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견이 나왔다 이런 얘기겠죠. 당연히 대통령은 그런 전화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당선자 신분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그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 아니다. 왜 공무원 되기 하루 전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5월 9일은 이미 당선자 신분이고 그때 통화를 했지만 실제로 공천이 실행된 거는 5월 10일이기 때문에 5월 10일 시점에서는 이미 임기가 시작돼서 그건 당연히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공천 개입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현재 결론은 그 정도까지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고 이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뭔지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어떤 여러 개입, 국정 개입 정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잔잔바리로는 그 공개된 통화 내용이 녹음 파일이라서 증거에 무슨 효력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가 보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너무 잔잔바리 너무 격가진 것 같고요. 네. 제가 그 음성을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그때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였는데 이 명태균 씨가 사실상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그 뭐 거의 뭐랄까요? 그 김영선 전 의원을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그런 실세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서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이준석도 만나고 뭐 이런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이 운전기사를 딸려준 거죠. 그 명태균 씨한테.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 저희가 추측컨대 그 음성 윤석열 대통령 음성은 뭐냐면 명태균 씨가 차에서 우리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 음성이 블랙박스에 녹음이 된 것 같고 그 녹음 대화가 끝난 뒤에 같이 있던 운전사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게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이 통화의 배경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같이 그쪽 사람이 약간 웃으면서 반응을 툭툭 해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배경 음성에도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차 이따 안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 포인트가 너무 짜치더라고요. 왜 명태균이 자기 어떤 정치 관여자도 아닌 운전기사한테 이거를 들려주려고 했는가.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거. 맞습니다. 그 모든 그 중년 남성의 그 가오가 거기 살려 있어가지고 저는 그 처음부터 이게 모든 너무 중년 남성으로 너무 보편화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 죄송합니다. 명태균 씨가 그런 그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내가 어제 뭘 했다.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강혜경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지금 상황의 핵심 제보자입니다. 이 강혜경 씨는 누구냐면 명태균 씨가 만든 그 사실상 만든 것으로 보이는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이 연구소에서 모든 여론조사를 다 하는 그런 기관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어요. 강혜경 씨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일하다가 김영선 의원이 그 2022년 6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에 여기에 그 보좌관으로 일합니다. 회계 책임자로서. 이 두 군데를 같이 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명태균 씨랑 일한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가 이 강혜경 씨하고 통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지시를 계속 하고, 뭐 자기 자랑도 하고, 뭐 내가 오늘 뭐 했고, 뭐 김영선한테 뭐라고 지시하라고 일단 하고. 자랑은 무조건 들어가네. 네, 자랑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강혜경 씨가 이 녹음 파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보통 갤럭시 폰에 이런 것들 많이 녹음이 되니까. 갤럭시 써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써야 된다 진짜. 아이폰 가지고는 안 됐을 거 아니야.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강혜경 씨의 폭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가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 처음에는 이제 같이 그냥 계속 일했죠.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가 올 초에 창원지검에 수사를 받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그 명태균 씨가 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이 윤석열 부부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게 2022년 대선을 앞두고예요. 대선을 앞두고 이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81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대선 경선 때 국민의힘 경선 때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중에서 81번 중에서 23번 정도는 미공표 조사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이제 맡기는 기관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맡기거나 아니면은 정당에서 뭘 해달라고 맡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아니면은 정치인이 누가 해달라고 맡기거나 이런 이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태균은 그게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없는 상태에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거는 법에 위반됩니다. 근데 그런 조사들을 해서 판세가 어떻다는 보고를 계속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이 돈이 한 3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81번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명태균은 강혜경 씨한테 계속 야 이거 뭐 나중에 김건희한테 받아오면 돼 이제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이 선거가 임박하고 막 이러니까 이 돈을 이제 안 준 거죠. 김건희 여사 쪽에서. 왜냐하면 당선도 됐고 이제 이 나중에 이거를 돈을 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이제 이쪽에 돈을 안 준 거고. 그래서 이 명태균은 이 3억 7천만 원을 썼는데 이거 어떡하냐. 돈을 어디 충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22년 3월에 대선이 끝나고 2022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선거를 출마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어디 대구에서 무슨 시의원 출마하는 사람 1명,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 군의원 출마하는 사람 1명,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공천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그 3억 7천만 원의 빚을 이제 조금씩 갚은 거죠. 그러면서 차용증도 써주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돈을 갚았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공천을 못 받아요, 정작. 그렇게 돼서 막 돈을 막 달라고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져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달래야 되는데 라고 하다가 이제 김건희 쪽에서 우리 돈을 줄 수가 없고 김영선 공천을 이렇게 대신 해주겠다. 그 보궐선거에. 그렇게 해서 명태균이 그 김영선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천을 받고 그때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퇴물 정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김영선이 그 2000년대 초반에 막 활동하던 그런 정치인입니다. 잘 그리고 아세요? 김영선 하면 딱 알아요. 그 2000년대 초반에 또 사실 존재감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오래된 정치인, 그런 중견 정치인 정도지. 맞아요. 무슨 뭐 네. 탁월함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고. 원래 이제 부산 뭐 이 경남 이쪽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또 이제 서울 경기 고향 쪽에서 또 이제 지역구도 하다가 그래서 들어봤구나. 네네네. 그러다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거 2번인가 3번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는 뭐 정치 인생이 끝나지 않았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의힘 정치부 기자로 출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보궐선거, 지방선거가 그때는 핵심이었으니까. 근데 보궐선거에 김영선? 김영선이 은퇴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맞아요. 등장한 거지? 그 김영선인가? 네, 뭐 네, 네. 얘기했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의아하게 생각했고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국민의힘에서 의아하게 생각한 거죠. 무슨 갑자기 김영선이야.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김영선이 단수 공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남 창원이창 지역은 사실상 그 부산 경남은 국민의힘의 텃밭 중에 하나니까 그 국민의힘 공천만 되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고 김영선이 당선되면 세비를 받잖아요. 그 세비 중에 절반을 뚝뚝 떼서 계속 명태균한테 줍니다. 명태균한테.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 그걸로 이제 다시 그쪽 원래 공천을 거래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돈도 갚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창원지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먼저 포착을 해서 이거 뭐 세비를 갑자기 왜 아무런 직책도 없는 명태균한테 줘? 라고 해서 그걸 포착했고 그거를 이제 수사 의뢰를 해서 창원지검이 이제 작년 말인가 5월에 초부터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수사를 하면서 뭐 이 명태균 씨도 불렀고 뭐 그 관련된 뭐 그 미래한국연구소 사람도 불렀고 또 강혜경 씨도 불렀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명태균 돈을 준 사람들 그 공천 거래를 했던 사람도 불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명태균이 모든 이 혐의를 강혜경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예, 자기는 공식 직책이 없고 강혜경은 어쨌든 미래한국연구소하고 김영선 의원실에서 일했으니까 덮어 씌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강혜경 씨가 이거 그대로 있으면 나만 뒤집어 쓰겠네? 라고 해서 모든 파일들을 정리하고 모든 문제들을 문서화하고 정리해서 고발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올해 9월에 뉴스토마토에서 처음에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게이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도 그렇지만 권력에 가장 앞장서서 부역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덤탱이를 쓰기 시작하면 모든 걸 폭로한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예, 정말 항상 너무 불쾌해요, 저는. 네네. 제가 지난주 그 한겨레 21의 편집장 칼럼에도 썼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하던 그러니까
모르는 어떤 인물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정치인하고 관련해서 이거 뭔가 약간 이상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이름 누구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공식적으로 직책도 없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등장한다는 거는 뭔가 정치 브로커성의 어떤 사람이 이 정치를 판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에게 나름 여러저런 그 경선 때부터 해서 계속 뭔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고 판세를 보고하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완전 신뢰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이. 그런데 그 정작 이 사람은 이 윤석열 부부에게 뭔가를 받은 게 없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난 뒤에는 계속 지금 윤석열은 나는 몰랐던 사람이고 그 국민의힘 경선 때까지는 연락했지만 그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걸로 또 드러났잖아요.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음성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막 던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좀 얘기해보고 싶은 건 그런 거네요. 명태균 같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잔잔바리 같은 브로커인데 브로커 중에서도 사실은 되게 이제 학급에 속하는 네. 그런 브로커인데 네. 그런 브로커가 어떻게 권력의 핵심으로 가서 이렇게 큰 게이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이 조금 얘기해 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없고, 네. 우리가 일단 팩트 같은 것들은 이제 지금 재훈님이 정리를 해줬으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왜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는가. 뭐 그 부분 좀 얘기해. 근데 하급 브로커가 있으면 그럼 상급 브로커는 누구예요? 경력이 오래되고 일단 중앙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이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제가 기자할 때, 그 발제했다가 자체 키라는 아이템인데 네. 여의도 국회 앞에 가면 커피숍에 대낮부터 진짜 수많은 중장년 아저씨들이 앉아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신입 때.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보니까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브로커라는 거예요. 브로커들이 그렇게 평일 낮 시간에 항상 이렇게 커피숍에 상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기가 모시는 뭐 어떤 주군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혹은 뭐 공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도 하고 또 본인이 또 뭐 하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활동을 거기서 상주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의 규모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재밌다고 생각해서 이걸 한번 취재를 해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 인터뷰하기 쉽지 않았고 저 같은 쪼렙 기자가 그래서 뭐 나름 케일 그냥 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인 거죠.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여의도에 있는 인맥이 넓어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정치인들과 네트워킹이 잘 돼 있는 브로커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서도 뭐 나름 중견 혹은 뭐 잘 나가는 브로커들이 있고 아예 그냥 뭐 진짜 무명인 사람들 주로 지방에서 지자체 활동을 한 지자체 선거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명태균은 후자 쪽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로 이렇게 대통령과 연결이 됐는가? 그게 사실은 되게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권일리 말씀처럼 이제 여의도에 가면 그런 사람 엄청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군이 당선이 되면 보좌관이 되고 비서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지식을 얻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낭인이지, 없는 낭인. 거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의원이 되면은 뭐 보좌관, 비서관도 자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역에 있는 무슨 기관 같은데 기관장이 되고 이런 소대통령이 되는 거죠. 지역의 그 의원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각종 파생되어 있는 자리들을 얻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인데 명태균도 그런 사람에서 시작해서 명태균은 사실상 김영선의 은인이잖아요. 김영선이 태물정치인인데 공천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거의 김영선을 무슨 자기 부하처럼 부립니다. 그리고 막 엄청 야단을 많이 쳐요. 그 대통령 음성 공개된 그날 저녁에 또 민주당이 또 다른 음성 하나 공개했는데 그 음성에서 명태균이 엄청 김영선한테 뭐라고 합니다. 거의 뭐라고 하고 김영선은 사실상 뭐 거의 쩔쩔매면서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국회의원이 이 창원의 왕, 이 명태균에게 꼼짝을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권일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궁금증은 저희가 뭐 취재를 해서 지금 맥락이니까 이게 뭐 정확한 팩트인지는 아직까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찾아봐야 될 것은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경력이 짧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라는 세력,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지금 되게 엄청 탄탄한 세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 세력들이
또 의외로 되게 취약한 기반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 그 초까지 검찰총장을 했어요.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정치를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되게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정치를 바로 뛰어들어서 바로 대통령으로 출마하리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대부분들은 이제 어디 그 선거에서 뭐 의원으로 출마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급속도로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가 너무 없으니까 홍준표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 뭐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이거 대권을 빨리 잡아야 되는데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장제원 뭐 이런 이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 윤석열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여러분 생각해봤자 한 5개월,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윤석열이 출마한 게 그 정치 선언을 한 게 2021년 7월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 윤석열은 이전에 정치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사람이 없는 거죠. 원래는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죠. 정치 네트워크가 자원이 없죠.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그저께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고 저희도 이걸 보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윤석열이 나중에 대선 캠프를 운영을 하는데 대선 캠프는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 캠프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그 서초동에 무슨 비선 캠프도 하나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운영했냐 하면 공식 선거 캠프는 주로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의원들이나. 근데 이제 윤석열은 정치인의 기반이 되게 적으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어떤 그 제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공식 캠프에 출입을 못하니까 다른 뭔가 출입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화랑을 하나 빌려가지고 비선 캠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게 또 고발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여기 진중권도 드나들었어요. 진중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에 온갖 정치 브로커들이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에게 뭐 코치를 해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판세는 어떻고 자문그룹 같이. 맞아요. 네네. 비공식 공식적인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했고 명태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고 왜냐하면 명태균은 이미 창원에서 나름 그 창원의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이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선거 홍보 팜플렛 같은 것들을 만들고 또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창원 지역에서 나름 이제 이 판세를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정치인들이 그래서 가서 판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서울에 와서 막 이렇게 만나니까 이 사람도 김종인도 만나고 이준석도 만나고 당시 이준석은 당대표였잖아요. 이준석도 이제 이 창원 지역의 민심을 알려면 이 명태균에게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준석도 만나고 김종인도 만났다고? 그럼 나도 한번 만나볼까? 하고 만나기 시작한 거고.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거는 명태균이 윤석열보다 먼저 공략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건희인 거죠. 그 들리는 썰레임입니다. 이거는 썰에 의하면 이게 뭐 이렇게 팩트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갑자기 카메라를 의식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조금 뭐 부정확한 정보일 수 있으니까 정치권에 들리는 썰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예화랑이라고 하는 비선 캠프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밥을 먹게 됐는데 명태균이 거기서 무슨 말 건네고 그러면서 되게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명태균이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그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총장님은 이 장님 무사이고 여사님은 안진뱅이 무슨 점술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말을 한 게 정치권에서 되게 회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다. 윤석열은 그냥 눈 감고 그냥 칼질만 하는 사람이고 이걸 조정하는 사람이 안진뱅이 소름 돋게 정확하다. 예. 전술사인 김건희다. 이 말을 하고 그리고 김건희에게 조상의 공덕이 많아서 당신이 이제 뭔가 좀 되게 좋은 그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류의 말을 하면서 김건희를 약간 좀 이제 뭐 삶은 거죠, 거기서. 아니 뭐 약간 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말을 되게 잘하고 그 정치권에서는 되게
그런 말들이 되게 솔깃합니다. 이렇게 이 어떤 말을 이렇게 짧게 규정하는, 쉽게 규정하는 한마디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꽂히는 거 그냥. 예,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브로커나 여론조사 메이커의 특징도 있지만 또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 보면 김건희한테 뭐 꿈에서 자기가 뭘 봤는데 뭐 어떤 예언이 뭐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들도 같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걸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명태균은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나온 보도들을 보면 명태균이 그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랑 자주 소통을 하면서 뭔가 불안하다 뭐 이런 꿈에서 뭐 나와서 뭐가 불안하다 얘기하면 공식 일정을 미루고 뭐 가스라이팅했네. 그런 관계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빼도 박도 못한 거는 지금 그 얘기들은 뭐 약간 썰이라고 불리지만 그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주고받은 오빠 어쩌고 카카오톡이 하는 거.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오빠 어쩌고 하면서 나온 것 중에 건희쌤이 정한모 포지션인 거 너무 웃기다. 아는 거 오빠 어쩌고. 재밌는데? 네. 그게 또 웃기더라고요. 이 카톡을 캡처해서 올리면 되는데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그러니까 진짜 맞아. 진짜 어렵더라고. 예, 그 카카오톡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그 오빠를 막 욕하면서 우리 오빠가 무식해서. 무식해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명 선생님한테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다.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빠 그거에 관심을 뒀지 이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아니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이 뭐라고 이걸 이렇게까지 신뢰하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못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거 그냥 친오빠라고 해명했다가 지금 다 해명이 다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친오빠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이제 진짜 그 친오빠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빠라고 하는 게 밝혀졌고 오빠랑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애초에. 그리고 그 친오빠가 오히려 명태균이랑 연결돼서 통화를 자주 하고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했으면 더 문제죠. 그치. 김건희 오빠가 뭐라고 그거야말로 외척 정치지. 네네 외척 정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충수에 걸린 거죠 이 해명이. 근데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걸 인정한 거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낼 만큼 이 명태균 씨한테 엄청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2022년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에 이런 그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2022년 5월 30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돌려보라고 합니다. 1000개 돌려보라고. 사모님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보고하기 위해서 돌려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22년 6월 선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선거잖아요. 전국 단위 선거.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판세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명태균한테 얘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라고 한 거고 그래서 그 결과 보고서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미공표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가 사흘 전에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거를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불법인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통해서 지방선거의 판세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는 여사가 뭔데? 여사는 아무런 공식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냥 대통령의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행사에 그냥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지 아무런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론조사 판세를 궁금해했고 또 하나 더 뭐냐 하면 그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저 사람 있잖아요.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떨어집니다. 뭐냐 하면 김진태가 5.18 관련해서 망언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선거에 너는 출마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배제를 해서 그때 이제 황상무 앵커라고 KBS 앵커 출신인 사람이 단수 공천이 됐어요. 강원도지사 선거에. 근데 갑자기 며칠 뒤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진태가 사과를 하면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김진태가 사과를 하고 다시 경선을 붙어서 김진태가 이 공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 강원도지사가 돼요.
이 과정이 이상하잖아요. 그때도 예, 약간 그때도 모두가 꼬꼬무 같아요. 지금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리액션. 이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 이거 용산에서 뭔가 힘을 쓴 거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들이 있었어요. 이상했지 그때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상황들을 추측만 하는 거지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또 밝혀진 거죠. 이것도 명태균. 네,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통화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김진태 그거 내가 살린 거야. 김진태가 나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뭐 내가 막 사모님 그래가지고 12시 반에 막 해결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진태를 여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살린 거다라는 거를 강혜경 씨한테 이제 통화로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아까 말도 안 되는 처음에- 짓을 내가 해냈다. 아까 처음에 중년 남성의 가오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말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를 좀 확 판단이 저는 안 서는 부분이 있어요. 중년 남성도 워낙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를 어필하니까 중년 남성 혐오가 되게 쎄. 본인도 이제 평균 중년 남성에 여성보다 가까워졌을 더 텐데. 아직 멀었죠. 아직 청년입니다. 법적으로. 얼마 안 남았잖아. 남편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취재팀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들 어디까지 진실인가? 허장성세가 당연히. 네, 있을 수 있다. 허장성세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해서 100% 믿기가 어려운 네. 그 세대 순발적인 특성이 그런데 있다. 이제까지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초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이 그냥 블러핑을 한 게 아닌가, 뻥치고 다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10월에 들어오면서 이제 각종 이런 그치. 어, 증거들이 네, 나오면. 그 팩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김건희가 개입하기 시작했고, 맞아요. 김건희하고 관계가 정말로 이렇게 친밀했고, 김건희가 완전 신뢰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윤석열이 진짜 육성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정할못 입장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뭐 잘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고 처음에 이거 뭔가 있다 싶은 게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오빠가 무식해서 뭐 어쩌고 하는 그 카톡. 이거 보니까 심상치 않다 싶더라고요. 괜찮죠. 네. 그때 딱 이제 약간 질적인 전환이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거 약간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왔었는데, 그래도 저는 바쁘기 때문에 잊고 다시 이제 저의 할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녹음이 나오면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다. 국면이 바뀌었다.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그날 영문도 모른 채 보도국에서 네. 저 보도국 소속이거든요. 근데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데일리 사회 이슈랑 동떨어진 일을 하니까 그냥 막 편집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선배가 뭐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번개코를 치는 거예요. 술을 먹자. 그래서 뭘까 해서 이제 먹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술 먹자고 알고 했으니까. 보니 싱숭생숭해서 그날 그 민주당 그 녹취록이 이제 공개된 날 본물이 터졌다, 뭐 변곡점을 넘었다, 뭐 이런 맞아요. 보도들을 막 하고 나서 싱숭생숭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왜 싱숭생숭하지? 이게 뭐라고? 왜죠? 그러니까 왜일까요? 왜 저는 분명 탄핵 국면이 왔다는 건 알겠어. 설명을 들으니. 네. 근데 왜 박근혜 때랑은 내가 좀 지금 내가 다를까? 왜 이분은 똑같고 이것은 중년 남성과 중년 남성이 아닌 사람의 감각의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이게? 아무튼 그 얘기도 나중에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우선 약간 궁금한 거는 아까 그 하급 브로커가 이렇게 딱 이제 여기까지 핵심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되게 취약했다. 둘, 국민의힘과 민주당 같은 양당 되게 공고한 세력이 생각보다 취약한 점이 있었다. 근데 지금 쫙 들어보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붙기 시작 전부터 이준석도 가고 뭣도 가고 해야 되는 청원의 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미 그때부터 학급이 아니었는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이미 창원 지역에서는 이 사람이 원체 말도 잘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론조사 업체나 뭐 원래 전화번호부 를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뭐가 영향이 전화번호부를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얘기 제가 안 했었나요? 기업들의 필요한 전화번호부를 정리를 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연락처가 이렇게 그렇게 이력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기본적으로 거구나.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는 분이죠. 그 연락처가 그게 고스란히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당원 명부하고 연결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어쨌든 윤석열이 취약하다는 점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네트워크가 없고
검찰에 있다가 갑자기 정치권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이 너무 짧았잖아요. 맞아요. 네.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 것들 결국은 네트워크하는 과정이고, 일단 각 분야의 전문가들, 각 분야의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룹이 생기는 것인데, 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예외적으로 특히 또 더 심했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라든가 기업인이었다가 정치인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단련되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거든요. 있죠.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진짜 짧은 시기에 어떤 면에서 되게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대통령이 된 케이스여서 정말로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들을 그렇게 모든 자리에다 검찰 출신들을 꽂은 이유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세상에 자기가 아는 사람은 검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가지고 있는 구멍들을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맞습니다. 이 명태균 같은 사람들인 것이고, 또 그 하필이면 부인이 김건희였던 거죠. 네네네. 그 김건희라는 사람이 귀가 얇고 무슨 그럴듯한 얘기만 들으면 솔깃하는 사람이었던 주술 거죠. 관련된 부분에 되게 취약하고. 주술적인 이야기에 취약하고. 천공이 명태균으로 대체됐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천공이 스승이었는데 어느 순간 명태균이 그 사람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면서 뭐 그런 얘기가 시기가 그래요? 아니요, 그런 그건 모르겠고. 그건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명태균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여러 그런 명 사람도 여러 명 있을 것 같아요. 창공도 있고 명태균도 수술사들이 있고 여러 건진법다라는 명. 사람도 있고 몇 명 있잖아요. 이런 한두 명이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갑자기 잡은 거잖아요. 물론 자기 권력은 아니지만. 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도 혼란스럽고 뭔가 얘기를 듣고 조언을 구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 특히나 이제 주술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권일님 얘기하신 맥락에서 약간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검찰 출신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2013년 뭐 12년 이때부터 정치인들한테 시달린 맥락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에 갑자기 입문을 했고 원래는 검찰이고 또 정치인들이랑 계속 어떻게 보면은 공수의 관계로 좀 핍박받아온 압박을 받아온 인사로서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런 거는 분명히 깔려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자기 측근들 대고 뭐 진실된 사람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의 맥락에서 정치인들은 진실된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를 영입해 와서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자기들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명태균은 그렇게 뭔가 브로커 짓을 하면서도 사실 본인을 공천해달라거나 뭐 본인한테 돈을 달라거나 맞아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이 대가를 직접적으로 바라지는 않았던 인사.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 저 사람들은 진실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검사 출신들은 내가 꾸준히 보고 경험해온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사를 믿고 명태균을 믿지만 정치인들은 대체로 좀 뒤로 밀려고 하는 그런 비주류적인 속성들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뭐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무슨 스타 출신, 유명인 출신의 대통령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이제 이를테면 정치적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진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뭘 해먹으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뭐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온갖 종류의 협잡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한국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겪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조건 중에 하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들에 연관해서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아까 이제 권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취약한 구조 때문에 이제 검사들도 많이 그 이 공직에 데려놨지만, 초반에 우리가 윤석열 인사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지인 인사라는 얘기였던 것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뭐 서울대 40년 지기 친구, 우리 초반 완전 완전 극초반 초반에. 토론을 그걸로 했네요. 40년 지기 친구, 뭐 30년 지기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서도 뭐 관련된 영역들을 수사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또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없는 영역에서는 대부분 지인들과 친구들을 이제 등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네트워크를 알고 보니 다 만들었던 김건희지.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얘기되는 인맥 정치나 이런 수준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을 불신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쓰는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사를 계속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잖아요. 특수부 검사 출신은 어쨌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상황들을 수사할 때 이 사람의 모든 네트워크랑 모든 관계망들을 다 까발려 가지고 뭔가 이거를 그 발가벗기는 그런 수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이 반대로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정말 핵심 지인들, 친구들, 뭐 술 친구들, 뭐 검사들 이런 사람들만 등용하는 그런 걸로 간 것 같아요.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사람을 안 믿어서 충성을 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그 남규님은 되게 윤석열이 인간을 불신하고 사람을 안 믿고 하는 그 포인트에 되게 그게 약간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본 건 아니고 그 전반적인 인사를 채용하는 방식이나 그런 구조나 그런 성격들을 봤을 때 그냥 그 일이 이래서 이런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놓고 자기 학교 출신, 뭐 자기 친구 이렇게 등용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윤석열의 심리를 뭐 우리가 아니, 알 추정하는 수는 없죠. 것들은 좀 의미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고립감을 느끼고 공포심도 느꼈을 것 같아요. 정치판에 갑자기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공격하고 이러면 사실 방어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너서클들의 말들만 듣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견제도 사실 한몫하겠지만 초짜로서의 견제? 근데 정치 혐오자로서의 견제가 좀 가장 큰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혐오자잖아요. 근데 정치 혐오자가 갑자기 정치를 지금 가장 큰 권력을 얻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얽히고 설키고 저는 이 판을 제가 관심 갖지 않게 된 계기도 사실 근본적으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아까 또 남근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연결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찐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장제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윤한홍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뭐 권성동이라고 하는 사람, 요 뭐 3-4명 정도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 있는 정진석 정도 이렇게 3-4명이 이제 찐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데. 장제원이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죠. 그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비서실장도 했고 뭐 그랬던 사람인데 장제원이 대통령실에 거의 뭐 비서관이나 보좌관 이런 사람들을 엄청 많이 집어넣었대요. 자기 사람들을. 그래서 윤석열이 2022년 말쯤인가 그들을 한번 쫙 50명 정도를 퇴출을 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호가호위 하는 거를 윤석열이 이제 차단을 시킨 거죠. 그거를 보면 정치인이 나를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자기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일단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은. 네, 그게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의 속성이라는 것이 네트워킹이고 네. 사람들을 어쨌든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 거의 본능 같은 건데 장제원이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장제원도 자기가 일단 윤핵관이 되고 권력을 쥐면 자기 사람들을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킹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주술사. 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기는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를 해요. 네네네. 정치를 싫어하고 정치 혐오자인 사람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스킬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던 게 정말로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불행이기도 하고. 네. 국민의힘의 책임이고. 다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민주당 녹취록이 터진 날 술을 좀 먹자 해가지고 먹게 됐는데 그 이유가 알고 보니 싱숭생숭해서였다 마음이 이 탄핵이라는 국면이 진짜 또 한 번 나타나게 됐구나 이게 진짜 지금 나라가 정상적이냐 너무 비정상적이다 근데 저는 거기서 왜 싱숭생숭한가에 대해서 이제 한참을 들었죠. 나는 싱숭생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안에 오케이, 녹취록이 터졌구나. 윤석열 본인이 결국 등판을 했구나. 근데 그 얘기를 조금 듣고 나서도 엄청 그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막 싱숭생숭 하기보다는 마음이 좀, 그러게요. 그렇게 됐구만 또 약간, 약간 남일같이. 왜 그렇게 됐을까에 이제 생각을 저도 조금 해본 거죠.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8년 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우리 이제 사전 토론 시작하기 전에 8년 전에는 되게 이 문제 의식에 되게 뚜렷하게 생각하고 또 콘텐츠도 만들고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어땠고 지금은 어때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민주당이 그때 조금 더 선이고 국민의힘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진짜 그거보다 훨씬 더 악이다라는 그 규정이 저 안에서도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그런 합의점이 약간 더 있었고 그 규정이 선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규정된 그 악을 퇴출시키면 뭔가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네, 것 같고 네. 근데 그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지금 또 탄핵 국면이 일어났다고 해서 뭔가 더 크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고 하니까 좀 관심 안 갖게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탄핵을 하게 되고 정권이 바뀌거나 뭐 정치 세력이 바뀌더라도 정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든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금 제 안에서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좀 인정했던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이 사람이 몇십 년을 계속 정치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고 대표도 해봤고 뭣도 해봤고 아무리 이 사람 멍청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 그 정치의 생리를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으로서 짬바. 네, 짬바가 있다고 제 스스로 약간 인정을 했었나 봐요. 심지어 뭐 선거 여왕으로 선거 여왕으로도 불려서 사실. 네. 누가 만들었고. 근데 그 와중에 저 최순실 같은 사람한테 놀아났다고? 막 이런 이제 혐오가 생겨났던 것이군데, 근데 지금 판에서는, 기대가 없어서 오히려 윤석열한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됐다는 것 자체가 그 당선이 됐을 때 저는 오히려 싱숭생숭했었고, 네. 그 뒤로부터는 그 싱숭생숭의 어떤 베이스에서 그냥 이 정치를 바라왔고, 무관심해졌고, 약간 그게 너무 더디게 되면서, 지금 이런 김건희 여사가 뭐 어쩌고 하고 하는 게 몰랐어? 이럴 거 알았잖아. 약간 그 정서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주변에서 보면 이 명태균 사태가 이렇게 난리인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먹물에 가까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페북 친구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가 나 역시도 그렇거든요. 나도 뭐 바쁜 일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방금 이제 혜림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 또 근데 다만 저는 그때 촛불정국 당시 박근혜 촛불정국 당시에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민주당은 나중에 그냥 와가지고 숟가락 얹은 거고 원래 초반에는 사람들의 분노가 글자 그대로 폭발을 하던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저는 뭔가 바뀌고 있다? 뭔가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고, 물론 저는 촛불 집회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에너지였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뭐 관련된 글도 되게 많이 쓰고 분석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바쁘기도 하지만, 그냥 관심이 안 가. 명태균 뭐 이렇게 하찮고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왜 관심이 안 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그 전에 탄핵 국면이 정말로 실망스러운 결과로 끝났다라는 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혜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들도 일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선배가 제가 이 토론 모임을 하는 걸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토론 모임은 조금 더 진보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진보 정당 뭐 지지자도 있고 뭐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들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제가 술자리에서 그것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하시는 거예요. 진보 정당 지지자라면 더더욱 이 나라가 이따위로 불공정하게 이렇게 부정하게 흘러가는 것 자체에 분노를 느낄 것 같고 더 관심을 가질 것 같다. 근데 남규님이 그럼 왜 정의당 저를 보고 얘기하시죠? 아니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근데 이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뿐이지 네. 뭐 다 좀 더 진보 정당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재훈님 말고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점이 이거 일이니까 본인이 일이 그걸 해야 아니었으면 되니까. 관심을 안 가졌을까요? 아니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는 생각했겠죠. 근데 막 엄청나게 뭐 분노 감정? 지금도 분노 감정이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생각을 하고 문제라는 생각하지만 사실 근데 그거에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 근데 대해서. 저는 박근혜 최순실 때도 그렇게 분노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권력에 대한 그런 큰 기대는 없었고 그래서 뭔가 분노했다기보다는 그냥 분노한 척을 했어요 그때는. 왜냐면 운동권이었으니까. 뭐야? 엄청 운동권이고 집회 막 광장 열리고 이거 자체가 너무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막 분노한 척을 하면서 했었던 것 같고 황당하지만 뭔가 이것은 나라가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비분관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저는 그때도. 이번에도 사실 비슷한 의미가 있고 왜 그럴까요? 그게 운동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운동권한테 중요한 거는 운동의 활성화지 뭔가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아 그래요. 저는 촛불 전국 때는 확실히 좀 분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저도 촛불 정국 때는 확실히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위임된 권력이 우리가 헌법을 통해서 위임한 권력이고 그것은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그건 본인이 그 헌정에 따라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 촛불 2016년 촛불 때 너무 분노했던 거는 세월호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세월호 7시간 때 머리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세월호 7시간 때 나중에 거기에 그 청와대에 들어갔던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몰라요. 최순실한테 조언을 받고 현장으로 갔어요. 박근혜가 그 중요한 시기에. 저는 그 포인트에서 완전히 미쳐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미친 권력이 세월호라고 하는 그런 저 중요한 시기에 현장으로 달려가야 되는 대통령이 그 시간에 최순실을 만나고 앉아있다고? 거기에 조언을 받았다고? 이 점에서 엄청나게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의 윤석열 사태에서 명태균하고 관련된 거는 당연히 문제적이고 민주주의가 유린된 게 맞지만 그런 분노 포인트는 아직 예를 들어 뭐 이태원 참사하고 관련된 뭔가 나왔으면 뭐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진 않으니까 아직까지. 말을 좀 바로 잡아야겠네. 저도 그러니까 8년에 분노를 하지 않았던 거는 그 최순실이 비선이었다. 여기에는 저는 크게 동요하진 않았고 제가 그때 오히려 분노했던 포인트는 그 최순실이 없었어도 박근혜는 이미 엄청나게 문제적인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민생 사건들이나 노동 문제들이나 이미 저한테는 퇴진되어야 마땅한 대통령이었고 근데 그런 이슈들에서는 이만큼 사람들 분노가 일지 않다가 어떤 그 태블릿 PC가 발견되는 순간 사람들이 그거에 폭발을 했다는 거 저는 의아하긴 했어요. 의아했지만 어쨌든 폭발을 했으니까 이 의제를 활용을 해서 뭔가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월호 7시간이나 뭐 그런 관련한 최순실이 결국 그 문제들에 어떤 개입을 되었다라는 것들이 알려졌을 때 또 그거에서는 분노가 확실히 있었던 것 그리고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재 단계는 아직까지 그 초기 단계예요. 2016년 때도 그랬어요. 네. 지금의 시점이 아마 2010년에 한 6, 7월, 7, 8월쯤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직 네. 9월이 안 왔어요? 아직 9월이 안 온 것 같아요. 나올 게 좀 있어. 9월에 이제 그때 이제 이전부터 TV조선이 계속 관련된 정윤회 관련된 보도를 막 하고 있다가 9월에 이제 한겨레가 그 일면으로 최순실 얼굴 받고 기사 쓰고 그리고 이제 JTBC가 태블릿 PC 보도하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제 확장이 됐거든요. 지금은 대략 7, 8월 그러니까 이 최순실이 그 K스포츠나 미래스포츠 재단 뭐 이런 걸 가지고 유린했던 증거가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국정을 논단한 그 뭔가가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명태균이 지금 계속 뭔가를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를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최순실의 비선은 되게 아주 오래된 그 역사가 비선 전문가였고 맞아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짧아서 재단이나 이런 걸 설립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좀 다른 나쁜 방식이죠. 짓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니었나. 제가 도식화를 해봤는데 네. 아까 대중이 분노한 세 가지 포인트 있었잖아요. 그 우리 오빠 카톡 여기서 이제 비선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고 또 전화통화 윤석열의 전화통화 명확한 증거가 나왔고 칠불사 혹은 뭐 여러 가지 주술적인 면모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최순실 때랑 거의 똑같거든요. 네. 최순실 때도 그 태블릿이라는 비선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최순실이라는 비선이 있었고 그 여러 가지 뭐 오방색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오방색이니 구신이라는 주술이 있어서 포인트가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터진 거는 국민연금이나 그 뭐죠?
저거 K스포츠 무슨 재단들 미르재단 이런 식의 사익 추구 정황들이 같이 터지면서 이 네 개가 얽히면서 꽝 폭발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사익 추구의 포인트가 그렇게 짙게 나와 있진 않다. 네, 예를 들어 지금 그 한겨레 21일 보도했던 차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문제라고 하는 거에 이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이 명태균이 이 선정 부지 선정이나 이런 거에 엄청나게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보도는 나왔죠. 근데 과연 그러면 명태균이랑 명태균 주변 사람들이 이 부지 선정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그게 또 김건희 여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건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저희가 좀 지금 현재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규명이 더 되기 시작하면 더 이제 큰 문제로 확산이 되겠죠.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윤석열의 난파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제보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고, 지금 19% 이번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통화했던 내용이 반영된 지지율은 아니라서. 맞습니다. 이게 그게 갤럽 지지율이 이번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토론하는 날이 11월 2일인데 11월 1일 금요일에 매주 이제 갤럽이 지지율이 나오는데 1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이 최저치입니다. 20% 이하로 내려간 건 없었는데, 심지어 이제 그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TK 대구 경북에서 18%가 나왔어요. 전체 지지율 18%는 좀 충격이다.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TK는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와이프한테 휘둘린 멍청한 대통령. 역시 TK라서 분석이. 네네네.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다. 생각지도 못한 포인트. 여자한테 휘둘린 멍청한 대통령. 역시 TK. 그렇게 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네네네. TK. 여성 혐오 정서가 좀 더 이제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반영이 여성 혐오 되면 정서가 사실 또 더- 이제 그 공굴리기가 시작이 한편으로는 또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었던 포인트도 분명히 없진 않겠네요. 그 저 분노의 최순실도 있죠. 여성이었고. 그쵸, 그쵸.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요. 분노의 네. 포인트를. 근데 이번엔 비서는 명태균이라는 남자고 네. 대통령도 남자고.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도 덜 분노하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치 네. 예, 예. 정치학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탄핵 이후를 받고 네.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가 뭔가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거나 이게 나라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나라냐의 답은 그럼 새로운 나라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민주당 정부에서 조국 사태가 터지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봤던 냉소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한 세력이 민주당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탄핵 이유가 뭐가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직 뚜렷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는 냉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착종된 것 같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이 사태가 초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뭐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된 상황에서 즉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까지만 현재는 머물러 있는 상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번 탄핵을 경험했고 그 탄핵 이후가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그것이 두 개가 약간 묶여가지고 지금 사태에 대한 약간의 좀 근데 확실히 근데 엊그저께 그 녹음 파일 대통령 음성이 나온 다음부터는 확실히 임계점을 좀 넘어섰다는 느낌이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정말 대통령이 거기에 휘둘렸어?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있었고 그치. 그건 팩트로 확인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그 녹음 파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받아서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박이죠. 그래서 뭐 저는 이 한 줌도 안 되는 진보 운동권이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다고 보고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관심을 가지든 안 지금 가지든 진보 운동권 슬프게 왜 그러세요? 뭐 정세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쨌든 우리가 87년 이후에 만들어냈던 헌정 체제라는 것이 물론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피를 흘려가면서 만들어낸 어떤 이 체제가 지금 완전히 이제는 진짜 붕괴되기 직전에 왔다라는 걸 또 한 번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한 번은 비극으로 됐지만 지금은 거의 소국처럼 웃긴 상황이 됐잖아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거는 솔직히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게 뭐 촛불이 될지 아닐지. 16년에 비해서 좀 달랐다고 하는 거는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뭐 제1당이긴 하지만 여당이 아니었고 1당이라고 해도 압도적 1당은 아니었잖아요. 그때 120석인가? 그 정도 차이로 갖고 있었던 건데 물론 그때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그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이 될 거라는 건 다들 예상은 했지만 민주당이 뭔가 압도적인 강세 세력은 아니었다는 거. 8년 동안 국민의힘 정부가 보수 정부가 집권을 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은 누가 봐도 그냥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는 정세고 180석으로 지금 8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고 5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고 다음 대통령도 이재명이 될 것이 너무나 명확관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국면의 최대 수혜자가 민주당이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의 이익이 누구에 갈 건가가 2016년에는 좀 모호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정의당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 세력이라고 하면 그 차후에 정치적 이득을 누가 가져가고 어떤 세력이 대통령이 되고 이거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했거든요. 네, 계산기를 안 두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망하죠. 네. 그 그러니까 계산기를 이게 못, 지금 계산기는 두들겨야 된다니까. 이상은 네, 멀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헌정이 유리되고 있는 되게 심각한 맞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위기가 맞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한테도 변명할 시간을 주시죠. 마치 제가 그렇게 된 것처럼 아니요, 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그 생각을 네. 말씀 듣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이 너무 맞아요. 어떤 나이브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태가 지금 당연히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많은 시민들에게 같이 알리고 무언가가 문제라는 것을 매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진보당은 되게 열심히 알리고 있던데요. 진보당도 진보라고 주장하잖아요. 네. 이름도 진보고. 저는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뭐 노동당이나 녹색당 이런 원외의 진보정당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토하는 분위기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건 사실 서울이나 뭐 경기도 쪽에 좀 집중된 문제인 것 같고 지역에서는 사실은 또 다르거든요. 네. 지역에서는 이미 진작에 명태균이라는 이름 나오기도 전부터 윤석열 퇴진 집회가 심지어 거기도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그 세력과 함께 펼쳐지고 있었어요. 뭐 진보당이라든지 정의당, 시민사회 혹은 뭐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여러 국면들이 계속 있었고 결합을 해왔고 지역에서는 왜 중앙당에서는 퇴진에 결합하지 않느냐, 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어왔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나기 전부터 그냥 그 윤석열 퇴진을 얘기했던 게 저는 그게 바람직한 맞다고 방향일까요? 저는 어떤 불만들은 있지만 저는 윤석열도 이미 퇴진되어야 될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최소한 저는 이태원 참사 아마 저번에 김건희 토론 때도 잠깐 얘기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이후로는 퇴진되어야 될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렵다. 퇴진 사례가 많아요? 다른 나라에는? 많지 않죠? 많지 않죠. 이게 탄핵 뭐 때 개발도상 할 때도 빼고는 별로 없죠. 탄핵과 탄핵도 퇴진은 거의 똑같은 없고. 건가요? 네. 퇴진을 퇴진? 하야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절대 하야할 것 같진 않잖아요. 미국에서도 한 건 있었죠.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그러니까 이게 퇴진이라는 게 구호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구호? 인정할 수 없다는. 저는 공허한 구호 싫어요. 근데 퇴진이라는 게 진짜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인정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인정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일을 해봤다는 거는 진짜 퇴진감이다. 약간 여기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최상병 등등이 짜치다는 게 절대 아닌데 네네네. 퇴진이라는 구호를 너무 일상적으로 외치고 탄핵이라는 걸 외치는 게 점점 더 이제 그냥 보통 시민 입장에서는 그 구호 역시 좀 정치 혐오로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이제 가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질문을 드린 거가 민주노총이 거의 정권 초반부터 맞아요. 퇴진 구호를 외쳤거든요. 그거 진짜 지도부 아니었다고 중심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퇴진을 외치는 게 약발이 안 서요. 맞아.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일상적으로 퇴진만 외치고 있으면 맞아요. 네. 정말 퇴진이 필요하고 퇴진이 대중들한테 먹히는 어떤 말로서 다 닿지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 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 때도 퇴진.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했습니다. 습관적인 퇴진 운동. 습관적인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거는 오히려 민주적인 체제 우리가 뭐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대통령을 물론 뭐. 선출한 거잖아요. 그 선출 체제에 대한 완전 부정인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저는 물론 민주노총은 습관적으로 총파업을 외치는 조직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정권 퇴진도 외칩니다.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퇴진 절대 안 얘기하죠. 민주당은 퇴진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그 이 검찰 정치 그 주로 얘기했던 법사위 중심의 그 왜 철험회나 이런 아주 소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민주당의 최고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 세력들도 좀 구호를 좀 구체화하고 그 사안에 좀 맞는 구호를 만들어야지 뭐만 하면 정권 퇴진 네. 이런 것들이 이것도- 효능감을 점점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참여를 더 이것도 얘기를 좀 더 못하게 드리고 하는 게 있는 싶었는데 것 같아요. 오늘 계속 변명. 변명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해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오전에 저희 정의당 성명이 나갔어요. 퇴진에 대한 얘기, 탄핵 뭐 이런 얘기도 포함해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최대 고민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한 그러니까 공허하지 않은 구호를 만들고 그걸 실제 운동으로 만들 역량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역량이 없으니까 구호가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역량이 있으면 어떤 의제를 걸고 그 의제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없으니까 퇴진으로 그냥 이렇게 공허하게 귀결되고 어떤 정치 여의도 안에서 뭐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되건 퇴진구, 민주노총 가장 큰 운동 세력이라고 할 만한 민주노총이 뭐 습관적이라고 하셨지만 습관적으로 건 퇴진구. 조국당은 퇴진이에요? 거기는 조국당은 탄핵이죠. 뭐 탄핵을 벌써 7월쯤부터 얘기하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당의 이제 차이는 그것이군요. 결이 다르죠. 어. 네. 네. 민주당의 현재 요구는 그 임기 단축 개헌이 제일 세게 나오는 구호 중에 하나. 지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진보 정당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퇴진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면 이제는 퇴진이나 탄핵이나 이런 구호를 외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안 거는 게 이상한 상황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상황들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아까도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탄핵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냉소가 있는 이런 시민들을 조금 더 설득하려면 우리가 단순히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는 것 이상으로 그 다음에 정치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제라는 정치 체제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대통령제가 견제돼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정치를 이끌어가는 뭔가의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은 저희도 계속 했지만 그리고 이걸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면 너무 난망하긴 하더라고요. 네. 시민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미 뭐 탄핵이니 뭐 이런 사건이 터졌어도 시민들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대전환이라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구호를 건 시민운동에 사람들이 결합을 할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운동은 만들었지만 실제로 운동화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운동을 하면서 자족을 할 건가? 아니면 이 퇴진 뭐 조금이라도 일렁일렁하고 있는 이 퇴진 집회에 결합을 해서 뭐 조금이라도 숟가락이라고 하면 좀 너무 정치혐오적이네요. 어쨌든 뭔가 유의미한 정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요 갈림길에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운동 역량이 살아날 수 없는가? 왜 이 운동은 그나마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 운동은 전혀 호응을 얻을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니 근데 끝나지 이제 않네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플랜을 과연 지금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이 짜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운동화하고 운동 역량을 만드는 거는 차후의 문제인 거고 지금 그래서 이 정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이 정세에서 뭐 예를 들어 진보정당은 어느 시점에 탄핵이나 퇴진을 얘기하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시점에서 그 정치 개혁을 얘기할 것인지 이런 플랜을 어느 정도 짜고 있고 당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고 어떤 계획들을 짜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네. 뭐 당연히 당내에서는 뭔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막 구체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보 정당이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 그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의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이 한때는 그래서 원내에서 뭔가 역할을 했던 정당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도, 이런 막 이 요동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슨 정세 판단을 가지고 어떤 판단으로 무슨 플랜을 짜고 있는지 로드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진짜 지금 30억 감느라 지금 바쁜 거 아니에요? 아, 네. 돈 갚느라 바쁜 것 같아요. 뭐 다른- 정세 판단 지금 할 수 있어? 당적 역량도 많이 줄어들었던 게 문제고 그래서 좀 어제 집에 가는데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아, 탄핵이 돼서 내년에 대선을 치르면은 정의당은 어떡하지? 아니, 지금 빚 갚기도 바쁜데 지금 대선이라고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당장 뭐 탄핵이 돼도 문제, 에이. 안 돼도 문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훈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힘든 와중에도 계속해서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아주 구체적인 측면에서 그런 고민도 돼요. 이게 촛불이 이제 시효를 다 했잖아요. 촛불이라는 스타일이 하나의 어떤 우리의 저항의 스타일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몇 년 동안 시민사회나 정치권을 이제 주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저항의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저는 시효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다음의 스타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운동하는 사람들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과거처럼 계속해서 촛불 들자, 총파업하자, 정권 퇴진하라, 뭐 이 구호만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 대해서. 신기하게도 지금 광화문에 사람들 모여 있는 거 아시죠? 아, 예, 알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매주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용산으로 트럭을 보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민주당 지지자들인가요?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섞여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촛불이 가지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혁신성? 촛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혁명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네. 물론 촛불 집회는 보수적인 방향으로 갔지만 저는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혁명성이나 진보성, 급진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는 거의 형해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부터도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성해봅니다. 네. 뭐 어쨌든 결국 시민들의 분노가 일지 않는 상황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왜 그렇고 어떻게 분노를 이끌어낼 건가? 아까 말씀에 따르면 아직 7, 8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직 멀었다. 저 9월에 왔거든요, 그거. 저부터 늦게 알아서 만들었더니 빵 터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손실세가 뭐야?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달라질 그게 이 상황들이 지금 언론인들이야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 상황들을 낱낱이 알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타이밍이고 지금 시민들이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학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녹취록이 그렇게 대통령이 등판하는 녹취록이 등장을 했는데도 7, 8월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뭐가 더 있을 것 같나요? 더 있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도 더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임기가 시작된 뒤에 나온 상황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네. 임기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좀 크리티컬 하겠죠. 네, 대통령 직위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불법적인 일들을 했었다라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미 거론되는 인물들만 해도 파생 인물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지금 위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영화대가.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갈팡질팡하는 명태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명태균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최순실급 이런 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지금 이제 본물 터지기 시작한 거는 명태균만이 아니라 그 윤석열의 취약성을 노리고 이 윤석열을 같이 활용해서 뭔가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이게 명태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9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심각성을 처음 알게 된 거는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러한 이름들이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에서부터 단독 보도로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데서 그 심각성을 느꼈거든요. 아, 둑이 터졌구나.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각자의 취재원을 깊게 발굴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오면서 최순실 때랑 너무 똑같다. 그러니까 옷 게이트 그 옷 CCTV 보도되고 나서 2달 뒤에 뭐였죠? 그 최순실 파고 들어갔잖아요. 정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상황을 같이 느껴져서 아 이거는 이미 그냥 끝나는 국면으로 가고 있구나. 뭐 그렇게 되고 그걸 알리는 건 항상 조선일보 사설. 근데 사설. 네. 근데 제가 그 선배가 싱숭생숭하다길래 그때 이제 뉴스 스탠드들을 쭉 봤는데 아직 조중동은 깔진 않던데요? 아, 그러니까
그 아마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했던 데는 JTBC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아니 조선일보는 여기에 별로 칼럼-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네. 다 북한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취재 경쟁에는 참여를 안 해도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뭐 사설이나 칼럼은 뭐 얘네가 취재한 게 아니라 그냥 상황 정세 판단인 거니까. 그냥 이번에 윤석열 그 육성이 공개된 날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아침자 신문 일면들을 쭉 보면 일면 머리, 그러니까 톱 기사로 다 썼거든요. 이 음성이 나온 거를 딱 두 군데가 톱 기사를 안 썼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 그러니까 이게 보면 조선일보는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JTBC가 되게 깊게 참전하고 있고, 동아일보도 어느 정도는 문제를 인지하고 동아일보는 계속 윤석열을 비판했으니까 네. 이렇게 참전까지는 아니어도 상황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도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JTBC랑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음성은 일면 머리로 보도했고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막 제대로 막 뛰고 있는 곳은 한겨레 20일, 뭐 한겨레 포함해서 JTBC, 그리고 뭐 약간 더 분소 언론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뭐 뉴스타파 뭐 이런 쪽들. 네. 이런 매체들이 지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동아일보도 어느 정도 이제 참전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곧 확장되겠죠? 확장되고, 근데 조선일보는 약간 판단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게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6년 구도에서 처음 포문을 연 거는 TV조선이거든요. TV조선이 쭉 그 상황들을 정년회부터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한겨레가 참전했고, 등등등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엄청 독자들한테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해봤자 우리에게 오는 별 이득은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 이거 추측인데 지금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수비적으로 지금 계속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폭로가 나오면 명태균에 대한 폭로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자를 보내서 검증하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의 주장으로만 계속 다운표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좀 수비적이다. 이렇게 보고 조선일보는 계속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할때 뭐 맞아요. 물러나든지 아니면 뭐 김건희 뭔가 자꾸 가라앉히는지. 가이드를 주려고 하는데 너네 이미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미 제발 좀 가이드가 먹힐 가라앉아. 만한 상황은 지나간 지 오래됐기 상황이 때문에 지났죠. 네. 근데 심리적 탄핵선이 20%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당규님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다는 의미는 뭘 가져다 주나요? 이게 사실 심리적 탄핵이란 말은 그냥 약간 용어에 불과한 것 같고 저는 그게 뭐 심리적 탄핵선이다라는 말은 잘 지지율이 잘 이해는 안 그렇게까지 돼요. 바닥을 치면 뭐가 달라지나요? 일단은 주변인들이 주변 떠나잖아요. 정치 세력들의 태도가 이탈하죠. 달라지죠. 이탈하죠. 이탈하죠. 네. 여기는 그러니까 끝났다. 점점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이게 권력이라는 게 말로 이게 대통령이 말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밑에 사람들이 쫙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으로 권력이 이제 외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움직임이 확연하게 느려지고 이 움직임이 확연하게 저하되고 그리고 여기서 점점 더 이탈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언론에 고발하고 각자 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레임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보통 보는 그 심리적 어떤 그런 레임덕의 선이 20%라고 보고 그게 이제 19%로 떨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할 때의 즈음에서 지지율이 10%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0%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징후가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지지 세력이 최소한 25%에서 30%가 있다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당내,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그 지지자들도 지금 거의 이제 절반 정도로 동각이 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TK에서 18%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위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TK를 기반으로 하고 PK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당장 돌아서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을 욕하고 있는데 윤석열에게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의원들은. 그럼 국회에서 서기 시작하면 뭐가 되냐면 탄핵을 하려면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당이나 진보당 의석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나와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바른미래당이 돌아서면서 탄핵이 됐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탈 세계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수명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선거 공보물에 윤석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싶은가 안 올리고 싶은가 올려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안 올리게 되는 그 국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적으로도 이제 그 국힘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탄핵이 처리가 될 수 있는 네. 가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명시적으로 그냥 탄핵이 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사실 결정적이죠. 고작 열몇 석이니까. 네.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지금까지는 계속 마치 윤석열이랑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사실상 그 대립을 세게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거의 그냥 지금도 계속 특감 얘기하다가 이제 어제 겨우 특검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20명, 25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윤석열은 끝났고 차기는 한동훈을 내세워서 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탄핵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그 탄핵이 한동훈에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탈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윤석열은 정말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딱 그 선이네. 네. 딱 한동훈이 돌아서면 진짜 되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입장에서 돌아서기가 그리고 한동훈이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쫄보여서.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동훈이 해온 것만 봐도 밀크보다 더 겁이 많은 것 같아요. 한동훈이 되게 많은 것들을 한 것 같으세요? 에? 아니 잘 대립한 것 같으세요, 윤석열이랑? 용기라는 게 네. 그러니까 권력력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 용기 있게 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견해지만 한동훈은 정말 엄청나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지금쯤이면 이미 그러니까 윤석열 음성 나오고 이랬을 때는 이미 친한 세력들은 돌아섰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 세력이 한동훈을 지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은 차기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네. 구세력 그 깡시앙 레짐이랑 거리를 둬야 되는 시점을 놓치면 같이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는 이제 지나군요. 내년 상반기에 있을 보궐선거나 이런데 이 국민의힘이 또 총선에서 또 참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내에서 당연히 한동훈 물러나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한동훈이 그 전까지는 최대한 윤석열이랑 각을 세워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내에서 뭔가 세력이 붙거든요. 근데 그 한동훈 세력들, 지금 친한 세력들도 한동훈을 그렇게 세게 안 붙으면 나중에 떨어져 나갈 거예요.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건 중에 하나는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반감, 네. 이것을 지금 윤석열의 이 상황에 대한 분노가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 녹음 파일 이번에 나오면서 윤석열 녹음이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가 이제 드러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좀 넘어서기 시작한 게 아닌가? 네. 사람들이 정말 이재명과 이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정말 높거든요. 네. 특히 부동층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부동층조차도 사실은 와 이거는 진짜 안 되겠는데라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본인들의 반감을 넘어설 정도로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이제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은 정말 저한테는 제2의 윤석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검사죠. 그 다음 대안이 또 내가 이 정치가 더 신물나게 한 초짜가 갑자기 뭔가 운세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뭔가 또 이제 이미 당대표가 됐는데 네. 또 대통령 차기 주자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꼴이 반복된다면 전 진짜 그 분노가 동력이 될 만한 분노가까지는 안 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다음을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될 텐데 에너지가 그만큼 안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진보 정당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의회 내각제 그런 큰 구조적인 문제는 잘 모르는 얘기고 그런 대통령이 좀 안 나오게끔 좀 만들어줬어요. 네, 오늘 그걸 어떻게 하죠? 그런 대통령이 안 나오게 만드는 게 의원 내각제 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럼 좀 성명에도 그 연결고리를 좀 잘 설명해 줬으면 저희가 좋겠어요. 오늘 오전 나간 성명에도 그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긴 해요. 일단은 긴급 성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지 못했지만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할 거고 이미 많이 해왔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청사진
소위 이제 뭐 정의당이 예전에 7공화국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의제들 이런 것들이 함께 이 퇴진에 결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포함시켰고. 근데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박근혜도 뭐 노무현도 뭐 누구도 다 제왕적 대통령제 안에서의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이런 문제는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초짜가 좀 안 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글쎄요. 근데 그거는- 이게 초짜가 안 되게 하려면 그러면 훨씬 더 뭐랄까요 좀 근데 사실 그렇다면 저는 그거야말로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원 내각제라고 생각해요. 의원 내각제는 네. 역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체제인 반면에 네. 그 정치 체제 내에서 밟아온 사람들이 총리가 되는 체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짜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윤석열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 초짜가 특별히 메리트를 보는 구조가 아니라 초짜니까 정치 혐오에서 벗어나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 좀 신선하다 하면서 표를 준 거잖아요. 그냥 정의롭다. 네.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람이어야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미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개선하려면은 네. 국민한테 투표권을 빼앗아 와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면 정치 네네. 혐오적인 국면을 장기적으로 바꿔나가는. 내각제 하면 돼요. 내각제 그쵸. 하면 글자 그대로 그 정치 선수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그 중에서 뽑을 사람을 뽑으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린 네. 국민 투표권을 초짜가- 뺏어오는 걸로 초짜가 인식이 될 수 되는 게 없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짜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지금 대선 주자가 뭔가 등장하는 방식이 너무 괴상하니까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네네. 방법을 조금 국민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진짜 그렇게 하면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설득이 좀 될 수 있는 내각- 방안을 좀.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와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의원 내각제 하면은 세비만 쳐 받아가는 국회의원들한테 예. 좀 더 권력을 그거를- 주자는 거야?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거를 맞아요, 전파를 맞아요. 할 수가 없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 안 혐오를 와닿거든요. 정치 혐오를 받는 정치인이 정치 혐오를 넘어서자고 얘기하는 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고 어쨌든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근데 시스템적으로 풀려면은 뭐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당법의 개선이라든지 정당 안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 그 예. 의회에 네. 대한 혐오와 이 초짜 대통령이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버리면 같이 버리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회 국회의원들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 싫어하는 감정이 초짜 대통령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시리얼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내가 다 싹 다 바꿀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니까 그렇게. 시리얼에서 2017년 3월에 만든 개헌 영상에도 의원 내각제에 대한 그런 혐오가 보여서 제가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렇다니까요. 그걸 넘어서는 게 너무 어려운 게 문제고 그러니까 좋은 넘어설 정치 수는 제도는 있어요. 그런 역동성과 어떤 새로운 세력이 들어올 수 있게끔 충분히 문을 열고 그러면서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치를 망칠 수 없게끔 하는 방지할 수 있는 제한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87년 체제에서는 이제 망가져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는 5년을 하게 되면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이제 10%대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져서 뭔가 문제를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사람의 임기를 멈춰야 되겠다 싶으면 탄핵을 해야 되고 탄핵하고 파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그 2016년에 그 과정을 겪어봤고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지난한 과정을 겪어봤잖아요. 그거 너무 상처예요. 네, 오래 걸렸잖아요. 네. 의원 내각제는 그렇게 하면 계속 이번에 일본에서 총리는 지금 바꾸네요. 총리가 기시다가 그만두고 바로 이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뒤에 중요한 선거를 한 것처럼 의회를 해산하면 돼요. 다시 선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물론 불안정성은 좀 있겠지만 사람들의 민심을 바로바로 이 최고 권력에게 반영할 수 있는 체제이기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의원 내각제가 훨씬 더 문제적인 어떤 권력자를 쫓아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럼 아니면 미국의 사례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미국은 4년이니까 4년을 하고 중간평가를 하잖아요. 네. 두 번 이렇게 8년 임기에서 네. 트럼프가 그래서 4년 하고 쫓겨났다가 다시 지금 온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4년 중임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4년 중임제는 저는 크게 의미는 저는 솔직히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그거 잠깐만 집어치고 약간 제가 이번에 콘텐츠 만들다가 어떤 정치 외교학과 교수님들한테
AOC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뭔가 유력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 막 물어봤고 했는데, 미국은 요즘 들어 더 약간 역동성이 생겨났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를 잘 조합해가지고 경선이나 이런 보이는 어떤 자리에서 진짜 좀 밀어붙이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걸 등용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 아주 큰 제도 말고 당 안에서 뭔가 좀 더, 그러니까 경선을 이제 치고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도 경선을 치고 올라왔죠. 그건 근데 누가 봐도 내정자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가?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이 볼 수는 포인트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짜 정치 혐오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양당제 구조 속에서 양당은 국민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원들의 정당이 만 될 수 없고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숙명이 그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양당한테 있기 때문에 당내 세력뿐만 아니라 당외 인사를 얼마든지 영입해오는 것이 자유로운. 근데 정의당은 아니거든요. 미국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특히 나는 이게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 정치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법조인 출신, 연방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이 다 정치인으로 가거든요. 오카시오코르테스 같은 경우에는 AOC라고 불리는, 그분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밀어 올려진 스타가 되는 케이스지만, 대부분 다 검사 출신, 법조계 인사라고 변호사 출신이고, 왜 막 부티지지 막 이런. 네, 그런 사람들이 명 대부분이에요. 있잖아. 특히 민주당은 다 그렇고, 한국도 똑같이 가고 있고, 똑같죠. 법조인들을 다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런 체제 하에서는 사실은 저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핀란드 같이 산나 마린 총리는 10대 때부터 그 당원 활동을 하면서 커서 총리까지 됐잖아요. 이게 나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동자로서 출발해서 평당원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그 당내에서 입지를 쌓아가서 총리에 이르는 과정. 그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죠. 너무 이상적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할 거냐? 저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그런 건 문화가 바꾸는 거지, 사실은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이 취약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다시 여기서 꺼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당들이 지금 가치를 가지고 뭉쳐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집권 하나만 가지고 뭉쳐가지고 이 집권을 위해서면 어떤 것들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을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네들하고 가치가 맞을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 같은 걸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윤석열은 얘기했잖아요. 노무현 지지자였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만큼 이 정당이, 또 민주당이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있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그냥 거대 정당 중에 어느 쪽이 이기느냐만 지금 집착해서 뭐 하는 사람들을 그냥 막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보들도 들어오는 거고 인기 있는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말한 것을 가장 이상적인 모델에 근접한 사람은 이준석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퀴즈로 이제 입성해서 10년 그래서 넘었잖아요. 이준석이 계속 이준석은- 자기네들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당내에서 평가 시스템 만들고 당원 관리 그쵸, 시스템 아까 만들고 방금 제가 말한 결과는 네. 국민의힘. 근데 사실은 그 틀린 거 이준석이 아니에요. 되게 웃긴 케이스인 게, 이준석은 박근혜가 꽂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박근혜 퀴즈거든요. 네. 이준석은 자기가 얘기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자기는 낙하산으로 영입됐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낙하산으로 영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시험을 통해서 또 뽑겠다고 얘기하니까 네. 모순인 거죠. 김대섭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뭐 장경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내에서 쑥쑥 커온 세력인 거죠. 시험을 봐서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지구당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지금 지구당에 또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그 미국 체제에.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좀 다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연방제 국가고 연방제 안에서도 연방 단위의 그리고 주 안에서 카운티들, 그 안에서의 어떤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국처럼 중앙으로 이렇게 결집되거나 중앙으로 쏠리는 일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고, 맞아, 그게 좀 네, 차이가 크다. 지역 안에서 선거운동에 새를 일으킬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디테일하면서도 좀 애매한 지점이긴 한데, 한국은 아파트 단지를 열고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거리로 나와 있는 집 구조니까 문을 두드리고 나오면은 뭐 여가 선거운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AOC 가능하다. 다큐에서 그게 네. 제일 좀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거법적으로 제한된 것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뭔가 정치 신인들이나
뭐 뉴에이지나 이런 데 많이 하는 것처럼 정치 신인들이 자기를 어필하고 좀 더 뭔가 돈을 모으고 정치 활동을 선거 때가 아닐 때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를 법적으로 너무 많이 막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풀어내야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역동성이 생기고 평소에 좀 더 정치 활동 경험을 쌓아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도 결국 정치 혐오로 막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렵죠. 얘기가 어떤 큰 제도를 바꾸는 일과 정치 문화를 바꾸는 일 이렇게 두 축이 있다면 결국 정치 문화도 자잘한 그런 무슨 뭐 선거법이나 뭐나 이런 게 결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거법을 바꿉시다. 정치관계법이라고. 그 정치관계법을 바꿉시다. 이런 구호를 하면 또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조금 더 되게 건강하고 새로운 정치인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라는 좀 드름직한 슬로건이 약간 진보 정당한테 그래서 좀 그런 필요할 것 같긴 언어들, 해요. 새로운 언어들, 아까 맞아요. 제가 스타일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스타일이 되게 중요한 맞아. 게 이게 단순히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수사적인 게 아니라 공허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촛불도 이미 너무 많이 들었고 효능감이 떨어지고 총파 구호처럼 지금 정권 퇴진 구호도 너무나 이제 효능감이 없는 구호가 됐는데 새로운 언어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스타일의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그게 만약에 의원 내각제랑 결국에는 맞닿아 있는 거라면 그 연결고리를 잘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해 잘 줬으면 설득할 수 좋겠고. 있는 쉬운 네. 언어로 설득할 수 있는 네. 필요하죠. 제가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오늘 그 명태균부터 시작해서 이 쭉 정치 문화에 대한 얘기까지 이어온 것 같고 나름 왜 이제 혜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지금 시점이 아직까지 2016년 7, 8월인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때하고 달리 아직까지는 좀 내재되어 있는 냉소를 가지고 있는 이유들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지금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뭐 언론으로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뭔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비의 핵심은 결국은 정당이 돼야 되겠죠. 그 정당, 진보 정당들이 돼야 될 것이고 진보 정당이 잘 대처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 그냥 거대한 정치 세력에 끌어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진보 정당을 통해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매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네. 네,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